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의대 박재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사동의 윤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하셨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양광호 편집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없으니까 좋았던 모양이죠. 방송도 재밌다고 그러고. 아, 좀 재밌긴 했어요. 아니 뭐 저번에 그 13회자 바로 전회를 저희가 포맷이 좀 다를 수도 있었는데 그 트위터리안 열심히 트위터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방송을 하고 나서 반응이 좀 좋았어요. 네. 저희 최초로 52 아이튠즈 네, 팟캐스트 아이튠즈 50위 순위에 올라가네요. 올랐다는 감격했잖아요. 기염을 토하고. 저희가 또 녹음이 좀 주춤하니까 쭉 떨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은 참 시크하신 거라고 해야 되는지 어땠는지 50위까지 올라가는데 댓글은 여전히 없어요. 네. 참 궁금합니다. 시크하세요. 반응. 네, 정말 댓글 궁금한데. 남겨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쌓여갑니다. 아, 저희가 이 녹음을 3주 만에 하는 건데요. 지난번 그 녹화 방송분이 반응이 좋아서 빨리 하고 싶었으나 중간에 저희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늦어지기도 했는데 저희가 청년의사 20주년 행사를 하느라고 좀 그 녹화 기간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죠. 저희 청년의사에서 올해 야심차게 새로운 뉴미디어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히포크라테스인데 히구라의 내용이 너무 좋고 또 의료계 내부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 다루면서 또 특별 방송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히구라 네. 그 원래 고정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청년의사 회사 측에서 내가 사측인데 이런 얘기를 히구라 팀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소정의 감사패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로 박정 교수님과 윤구현 대표님이 받으셨죠. 나는 왜 상패를 안 주는 거야? 사측이시잖아요. 시상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날? 아니에요. 저는 뒤에서 막 집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짤막하게 박 교수님이 소감 한마디 해주시긴 하셨었는데 멋있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자리가 꽤 이게 좀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잘난 척 팍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날 행사장에 거의 뭐 앉아 계신 분만 700분이 넘었으니까 그쵸, 굉장히 좀 많은 많이. 의료계 꽤 주요 인사들은 다 오셔가지고 히구라 광고를 제대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명의가 들려주는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은 이야기. 의학 속의 재미난 진실을 알려주는 김철중의 닥터쇼. 나는 의사다. 히포크라테스에 이어 청년의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개념 의학 토크. 김철중의 닥터쇼. 지금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아이튠즈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중의 닥터쇼. 오늘은 저희가 창간 기념식 얘기도 했는데 그 연장선상이기도 한데요. 그 저희가 그 창간 20주년 청년의사신문 창간 20주년을 기념해서 특집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게 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인식 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청년의사가 왜 이런 조사를 했느냐서부터 사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의사 사회를 대변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언론사 치고는 조금 독특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굉장히 젊었던 그 당시에 본과 4학년 인턴 정도 됐던 젊은 의사들이 20년 전에는 이제 한국 사회가 그렇게 선진화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의료계 내부에 우리 선배들이나 의료 제도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던 실정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또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매체였는데 사실 그게 매체로서 풀 수 있는 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운동이라고 무브먼트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을 이제 매체로서
실현을 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년 전에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20년이 지난 현재는 의사는 사회에서 어떤 식의 인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의사에 대한 신뢰는 어떻느냐. 그래서 앞으로 의사라는 전문직을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어떻게 구현하고 사회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결과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조사를 하고 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사 이미지를 또 알고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잖아요.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좀 나눠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여론조사는 여론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리면 의심하실까봐. 저희 돈 써가지고 한 그러니까요. 비싼데 이런 거 하는 거. 좀 들었어요. 우선 좀 다방면으로 여론조사 질문을 하고 결과를 얻긴 했는데 가장 먼저 의사에 대한 이미지, 신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 다른 직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저희가 신뢰도 조사를 한 전문 직종이 의사를 비롯해서 법조인, 대학 교수, 종교인, 국회의원, 언론인 이렇게 7개 전문직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7개 중에서는 국민들이 의사들을 가장 신뢰하는 전문직으로 꼽았고 의사에게는 7점 만점에 4.46점을 줬고요. 그 의사 다음으로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전문직은 대학 교수로 4.01점이었고요. 최하위를 기록한 건 예상하시겠지만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으로 2.01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1위였죠.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은 7개 직종을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청년 의사에서 한다 그러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설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교수님들과 모여가지고 설문 내용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정하면서 사전 모임에서는 의사가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여기 나온 직업군들을 나름 예전에도 다른 기관에서 했던 설문조사에 맞춰가지고 했었던 건데 물론 일부 교수님께서는 의외로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그렇게 직업군 간에 비교를 한다 보면 낮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하신 분이 있긴 했지만 의사들 내부에서는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를 점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순위가 앞쪽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직종 전체가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좀 하향 선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조사를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다라고 하면 이 점수 자체는 전 직종이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인이 솔직히 좀 의외예요. 종교인이 종교인은 이 또 시기적으로 이 당시 설문조사할 때 종교인들의 약간 비리 그리고 술 문제 노름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됐을 때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검색어를 이제 전문직 전문인 그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긍정적인 내용이 사실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탈세라든지 아니면은 성매매 그런 것들 해서 되게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전문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신뢰도는 조금씩 안 좋아지는 추세. 지는 추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저도 아까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래도
의사가 아주 바닥 입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 괜찮다는 거를 또 듣고 어느 정도 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그 의사 직종 자체에 대한 자체만 놓고 신뢰도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신뢰 안함, 뭐 보통 신뢰함 이렇게 평가했을 때 50% 정도만 신뢰한다고 이제 했던 건데 그게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이 50%라는 비율이 높게 나와서 이제 점수가 좀 높았던 거죠. 말씀하셨듯이 네. 그 어떠세요, 윤 대표님은 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비치잖아요. 그 뭐 대부분 탈세랑 제일 많이 엮이죠. 항상 나오죠, 네, 탈세랑 항상 엮이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사를 많이 만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부모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주 보고 접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 생기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국회의원이 낮은 이유는 국회의원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렇고 낮게 그렇죠. 나왔던 이유가. 낮은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피해 의식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 관련돼서는 지난주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보다가 선생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정책을 제안을 하는데 그게 정부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급여 기준도 부당한 거 되게 많다. 정부가 의사 전문가 집단 얘기 안 듣는다 뭐 그러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특정한 급여 이슈에 대해서 정부랑 협상해 본 선생님은 거의 없거든요. 네, 학회에 임원 한두 분 정도 아니면 매년 한두 분, 두세 분 아니면은 못 해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해봤거든요.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깔때기? 나는 해봤는데. 해봤죠.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 집단은 아니거든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뭐 토론을 해보면 그래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거죠. 나는 안 겪어봤는데 그냥 그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해서요? 정부에 대해서 그렇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실제랑은 좀 다르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뢰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의사들의 갖고 있는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문을 했을 때 돌아온 답이 권위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의사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집단 이기적이라는데 53%가 동의했고요. 권위적이라는데도 48%가 공감을 표했고 또 믿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 응답은 43.8%. 그리고 청렴하다는 이미지에는 14%만 동의했고요. 또 요즘 들어서 병원에 가면 친절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친절한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친절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의사가 친절하다는데 동의하는 응답은 32%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권위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 이 부분 또 신뢰도랑은 약간 좀 다르게 또 다른 측면이죠. 네. 조사 시기랑 너무 절묘하게 맞춰 들어간 것 같은데요. 조사 기간 6월 말을 했는데 그때 한참 포괄수까지 진료 뭐 수술 거부한다 그런 얘기 나올 때여서 집단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좀 높게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슈는 사실 자주 있었죠.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왔던 진료 거부는 한 10년 만에 나온 얘기라서요. 좀 말은 그렇게 많죠. 좀 세게나 센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위적인 거는 보면은 이 환자나 가족들이 1대1로 의사를 직접 접하면서 받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집단 이기주의, 뭐 집단 이기적이다 이런 거는 언론에 비친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면은 둘 다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권위적인 거는 의사 개개인이 노력을 또 해야 되지만 집단 이기주의 그런 해당되는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해결은 안 될 문제들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뭔가 하면은 집단 이기주의 그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아마 국가마다 이런 이미지는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아까 윤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포괄수가제 관련해가지고 의협의 강경 발언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의사사회는 그렇다면은 그런 이미지가 사실 국민들의 이미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 이익 집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굉장히 좋은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집단에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나 뭘로 봤을 때나.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나 그런 그 의사 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왔었던 거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이런 이미지가 좋을 리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군부 독재 이후에 문민정부에 들어서나 뭐 모든 사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의사단체도 그 당시 돼서야 이제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협회가 뭐 방송국에서 담배나 술 판매하는 거 가지고도 좌시하지 않겠다. 청소년 건강에 나쁘다. 이런 발언들을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사회적 목소리를 내본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도 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것이 이제 의료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의료계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라는 정도의 목소리밖에 본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단 이기적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고 이미지 좋아질 만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표님은 평소 가지고 계셨던 의사에 대한 이미지랑 이 여론조사 결과랑 좀 일치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권위적이라는 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그 실태를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진료 시간 짧고 여기 뒤에도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거길 왜 가느냐? 권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분들이 그 대형 병원에 계신 분이 개원하시면 항상 성공하느냐? 그렇지도 않으세요. 그 병원이라는 그 권위. 대학병원 교수님이란 권위하고 권위적인 거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건 좋아하고 권위적인 건 싫어하죠. 근데 거기 진료 형태가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은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미지를 또 환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따라오도록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 사람이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전 유용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생기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양건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늘 느끼는 거 보면은 의사사회에서 어떤 이슈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항상 그 이해관계가 엮인 것만 얘기를 해요. 이해관계랑 관계없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본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 경우 있지만. 예, 맞아요. 그런 목소리가 좀 부족해왔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의사사회 내부에서 그 좋지 않은 회원들의 문제가 뉴스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라고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큰 사법기관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런 회원 같은 경우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 하기보다는 그냥 제 식구 감사기 식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궁금한 게 의사협회 회원 박탈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큰 불이익이라는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의사 사회 그 전문가 집단이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기도 한데 전문가로서 한마디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이 사람이 부적절한 정말 행위를 해가지고 성과 관련된 뭔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럼 공개해버려가지고 그 사람 다시 진료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든지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그래서 생각해본 게 의사협회 회원을 박탈한다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또 불이익이 없거든요. 회장 출마할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가 뜻이 있다면. 투표권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협회 차원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또 안 한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큰 시각에서의 정치보다는 의사 사회 내의 정치가 더 그 의사협회의 집행부한테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구현 대표님한테만 물어보잖아요. 송수영 기자는 지금 청년 의사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저는 5년째 5년 됐어요. 됐습니다. 네네. 그럼 5년 전과 지금 의사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어떠신지 신뢰도나 이미지 면에서 좀. 네, 저는 솔직히 5년 전에는 아예 다른 쪽 출입을 했어서 네.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막연히 좋았거든요. 막연히 좋았다. 네, 저는 네. 진짜 솔직히 막연히 좋았어요. 네. 그냥 의사 하면 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인수를 펼치고 이런 이미지가 좀 더 저는 컸거든요. 닥터진? 그런데 좀 들어오고 나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깨진 편이에요. 원래 기자들 하는 네. 위치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캐게 돼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막연히 좋았는데 지금은 국장이 뭐 싫어서 그럴 수도 있죠. 아, 이 안에는 의사가 한 명뿐인가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럼 국장이 싫어서군요. 결론은 이렇게 되나요? 그다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재밌고 흥미로워하는데 이 결과가 그 병원 이용 형태가 어떤지에 대한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인터넷을 요즘은 되게 많이 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어서 병원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뭐 건강 정보, 간단한 건강 정보 같은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지만 정작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갈 일이 생기면 그런 인터넷보다는 주변 지인의 그냥 말을 듣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설문조사를 보고서 좀 의외였어요. 아직도 입소문이 강하게 통하고 있다는 거여서 보면 우선은 건강 정보를 얻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가 인터넷,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포털 뉴스를 보고 건강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고 뭐 TV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는 26% 그리고 주변 지인은 16% 정도였는데 만약 실제 병원을 갈 일이 있으면 병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인터넷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의 그 말을 더 신뢰했는데 응답자의 47.8%나 실제 병원을 선택할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주변 지인의 말이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신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인터넷 일단 정보 습득은 의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예상된 답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뭐 더 이상 특정 매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리더스 다이제스티브 대표적인 과거에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잡지였는데 이제 그 건강에 관심 있다고 해서 그런 잡지 찾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특화된 자기 질병이 있으면 특화된 커뮤니티, 우리 윤구현 대표 같은 간사랑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는 포털에 건강 정보를 검색해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당연히 많을 것 같았고 실제로 나온다라는 거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더 이상 건강 정보를 자기 주치나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 당연히 더 진료 시간을 통해 가지고 건강 정보를 얻는 거는 워낙에도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건강 정보 얻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인터넷이면 이런 데 많이 얻겠다. 저도 뭐 어디가 좀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인터넷에 좀 쳐보고 이러기도 하니까 했는데 저는 병원 선택할 때도 직접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들 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더라고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뭐 매스컴이나 인터넷, 뭐 광고 그런 데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공이 되고 포장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거에 추가해서 주변에 뭐 환자로 또 가족으로 경험을 했던 분한테 직접 듣는 거를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예. 일단 병원에서 쓸데없이 광고를 그 매체나 이렇게 인터넷에 하는 것보다는 바이럴, 입소문이 중요하다. 바이럴 요즘은 광고 이용하잖아요. 업체를. 그렇죠. 뭐 업체를 이용하긴 합니다만 물론 거의 모든 상품을 다 그렇게
구매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의 사용 맞아요. 경험을 그렇죠. 참고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리뷰. 이제 의료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인터넷을 잘 안 믿는 게 이제 그 네이버 지식인 대표적으로 광고판이라는 거 다들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체험수기 병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홈쇼핑 사이트에 있는 체험수기도 저 분명히 뭐 가공해서 조작된 올렸을 것이다.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게 이제 알려져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사람들이 쓰면은 인터넷을 믿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주변 지인을 소개한 주변 지인을 통해 가지고 병원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정부 공개 자료, 이게 이제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병원에서 병원에 대한 정보들, 뭐 최근 앱 같은 걸로도 만들어 가지고 항생제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질지표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변 지인이 좋다라고 하는 데를 가는 게 거의 절반이고,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참고하는 것은 2.9%에 불과하다. 이거는 심평원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작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작년에 제가 그 이번에 그 수술 사망률 했잖아요. 심평원에서. 네. 심평원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어요. 또 깔때기입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회의에서 하는 얘기가, 심평원에서 실은 항생제 처방률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담당했던 분이 오셔가지고선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네들도 안 돼요. 국민들이 이거 안 본다는 거 잘 아는데,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들이 오히려 참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효과는 있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거를 공개해서 환자들이 어떤 병원 이용 선택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건 잘 알지만,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병원 의원이 나보다 항생제를 적게 쓰네, 내가 저보다 2배를 더 쓰네,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기전이 이루어졌대요. 그거는 긍정적인 면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직접 소비자가 볼 거라는 거에 대한 목표를 삼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수술 사망률 공개는 저는 좀 별로 좋은 공개는 그때 그 회의 때도 이런 식의 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건 좀 실패한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나올 때 이제 트위터나 그런 SNS 공간에서 저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잘하나 그런 거를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거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차이를 보기는 그쵸.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아예 해주면은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윤 대표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기는 해서, 미국도 그 대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뭐 HMO라고 하는 보험과 병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의사 개개인이 항생제 처방률이라든지 예방접종,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예방접종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약간 리더보드처럼 우리 게임의 베스트 순서 나오는 것처럼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의료진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약간 게이미니피케이션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심평원이 그걸 계획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맞는데,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뭐 내가 가는 병원이 어떻다 참고할 만한 자료라기보다는, 정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있는 데가 어딘지를 확실히 아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병원을 이제 이거와 다르게 병원을 이용할 때, 그럼 병원을 선택해서 갔으면 그 병원을 갔을 때에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였을 때는 좀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그 짧은 진료 시간, 정말 3시간 뭐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도 역시 그 병원 이용하는데 가장 큰 불편은 이 짧은 진료 시간이었는데, 52%나 되는 사람이 짧은 진료 시간과 상담 시간을 불편으로 꼽았어요. 그 다음에 꼽은 건 의사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설명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답한 사람이 19%. 진료 시간 짧은 거랑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답했고, 그 다음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게 16%. 그리고 의사의 진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8.9%.
네. 그러니까 뭐 그 절반 넘는 국민들이 응답해주신 국민들이 의료에 있어가지고 제일 불만인 거는 진료 시간이 짧다라는 그렇죠. 그게 가장 거네요. 큰 불만이었다. 근데 만약에 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의사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의사들도 그거를 굉장히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대생들한테 의사소통에 관한 거를 많은 의과대학들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단계가 많아요. 인사하고 도입부하고 본격적인 그런 예? 그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또 뒤에 인사하고 그런 것까지 쭉 하면은 사실 그 항목대로만 쭉 보려면은 최소한 15분, 20분 최소한이 돼야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실제 관찰을 하는 거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정신과만 그렇게 해야죠. 정신과만.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거를 개선을 하고 싶어 하고 환자들도 그렇죠.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 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제도하고도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이제 산분진료와 많은 외래 환자 문제를 언급하려면 결국엔 또 제도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그렇게 고착된 이유까지 가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길어집니다만 우리가 비슷한 얘기는 이미 예전에도 논의를 했는데 그 의사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많아도 이거를 뭐 계속 말만 할 게 아니라 환자 단체에서도 이런 거는 더 본격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환자 단체하고는 다르게 환자를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요. 지나치게 이게 결국에는 의료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네, 의료의 접근성을 그 경질환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오는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의료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전체적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생긴다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다는 거죠. 의료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라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더 자기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정치인들이 싫어할 만한 주제고 국민들 대부분이 싫어할 만한 건데 현실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얘기에는 의료비 자체가 사회적인 부담이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는 결과는 환자들이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런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딜레마를 깨닫지 못하고 1차원적인 답변만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지 않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모르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의사들이 3분밖에 진료를 할 수 없다라는. 대략은 다 알겠죠. 아는데 이런 거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좀 낮추면서 해결을 하지 않고 그거 자체로도 요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사를 많이 뽑아라. 병원을 더 많이 만들어라. 그 얘기도 있고 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준다. 실제로 단일 시간 내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비유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제 국민들은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어차피 많이 버니까 좀 소득을 좀 줄이고 의사를 늘리고 뭐 환자를 적게 보면 생유량을 이게 진료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언론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의사가 굉장히 수익이 좋은 당연히 다른 직종보다 수익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가까이 의대 지원이 가장 치열한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에서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의대가 그렇게 좋다라고 의사가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의사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거죠. 아마 해결되는 거는 의대에 대한 입시 커트라인 내려가는 순간 점점 해결된다. 내려가면 이때쯤은 드디어 바꿀 때가 됐구나.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바꿨구나라고 하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짧은 진료 시간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긴 한데 환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사를 선택할 때는 능력이 뭐 최우선인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다음으로 꼽았던 게 집과 가까운 의사보다는 자신과 교감할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의사들도 환자의 라포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의사와의 그런 라포 형성 이런 걸 또 중요시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서 네. 의사를 대할 때 불편한 점에 이제 세 번째가 전문 용어 사용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 나왔는데 네. 이거는 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이제 10년 전에 12년 전에 저희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참여한 선생님들이 주로 대학병원에 계시던 그 펠로우 과정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진료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홈페이지 운영을 하다가 뭐 온라인에서 상담하고 뭐 그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온라인 상담 오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나는 환자들이 이런 걸 궁금해할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는구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요. 가끔 진료를 받아보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의식 중에 그냥 전문 용어나 뭐 그런 용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게 뭐예요라고 물으면 왠지 그리고 좀 강의를 들으러 제가 자주 가거든요. 이제 병원들마다 환자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저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랑 저거를 저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실은 환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좀 많이 안 해보셔서 오히려 좀 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고 이제 개원가에서 환자랑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보다는. 예, 왜냐하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도제식이다 보니까 저분은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환자가 이해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옆에서 보거나 이랬던 학생들이 또 그대로 하게 되고. 전문가가 전문 용어를 자기가 실수로 그 전문 용어를 말하거나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알면서 전문 용어를 쓰는 거는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도 돼요. 전문가의 그런 기본적인 자질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문 용어를 쓰면은 유식해 보이고 마치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문 용어는 공감합니다. 네, 예, 맞아요.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학병원이라는 과정이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했을 때 반응을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행동을 이제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좀 막막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막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는 거를 쉬운 용어를 선택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건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라고 봐야죠. 많은 경우는 설명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킨 대 따라와라. 네, 이 방송을 들으신 의사분들은 윤구현 대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어쩌라고요. 제 전화번호는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제 지인 중에 심지어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제 전화번호를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전화번호를 모르게 잊어버려서 항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범위를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병원 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좀 떼놓을 수 없잖아요. 병원 의료 제도에 있어서.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보장성과 또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많이 낸다, 비싸다 같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응답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가 많다, 내가 지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39%, 적게 낸다는 4.5%에 그쳤는데요.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적당하다고 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학생들.
모르는 거죠. 20, 30대에 모르는 특히 뭐 학생인 경우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1000명의 패널들은 이 전체 인구와 지역과 직업을 고려해가지고 만든 샘플인데 이 나이대 젊은 층의 학생들 실제 돈 벌고 있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달리 얘기하면은 많이 낸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근데 거죠. 돈 주고 사는 것 중에 사람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네. 근데 사실은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모든 물건은 항상 다 비싸다라고 소비자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게 내죠. 예, 적은 편이거든요. 꽤가 아니라 거의 OECD 거 최하위 수준일 겁니다. 한국이 5.8%면 네. OECD는 8에서 15% 거의 정도니까 최하위죠.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아마 독일 15% 정도일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적게 내고 많은 비해서 혜택을, OECD에 비해서는 네. 적게 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죠. 이게 보장성이랑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60%고 OECD는 한 7, 80% 정도니까. 이게 저는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9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그 외국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제도나 그렇죠. 건강 90년 그렇죠. 아, 9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힐러리가 그 주축이 돼서 미국 의료제도 개혁한다고 한참 얘기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 미국은 뭐 맹장 수술이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들어간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설마 그런 얘기였는데 요즘은 다 워낙 외국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외국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만족도는 높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3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뒤에 보면은 이제 문항에 앞서가서 죄송한데 이제 OECD 평균을 이제 제시를 하고 했더니 네네. 조금 더 낼 요인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 부담이 얘기는 나왔으니까요. 했지만 우리나라가 보험료도 낮고 그렇죠. 그리고 수가도 낮고 네. 보장성도 낮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비싸다라고 느끼는 거죠. 뭐 요즘에 모든 게 팍팍한 삶인데 특히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죠. 사실 이번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무상의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상의료의 재원 마련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김용희 그 교수님, 이제 교수님이 아니죠. 의원님이 사실상 그거의 큰 틀을 완성하신 분인데 그분조차도 건강보험료를 올려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무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혜택이 늘어난다는 건 돈이 든다는 건데. 저는 10년 전부터 보험료 더 내고 혜택 더 받자라는 주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셨다. 그래서 저는 싸웠었어요. 오늘따라 깔때기가 몇 번 등장. 아, 그러게요. 뭐 시민단체, 이제 그 당시 건정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이제 친한 선배고, 1년 선배고, 교수하고 있어서, 왜 형네는 그 건강보험료 더 내고 혜택 늘리자는 얘기 안 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라고 답변을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윤 대표님처럼 건강보험료를 높이고 보장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이유 중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민간보험 가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지금 건강보험료 지금 평균으로 사람들 소득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으로 한 15만 원씩 한 가정에서 낸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당 낸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사실 사보험에다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것보다 혜택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낼 때와 혜택을 받을 때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낸 것보다 혜택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미 그 민영보험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충적인 민영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높이는 거에 대한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 주장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제 컬럼을 실어주시잖아요. 한 달 한 번 꼴로. 이제 빼려고요. 저번 그때도 이제 지지난번에 할 때 가슴이 떨려라.
농담입니다. 네,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가 절반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냐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손형 보험 가입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안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다.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 실손형 보험을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거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민간보험 가입한 보험이 얼만큼씩 내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시민단체 쪽에서 굉장히 오해하는 건데요. 민영보험사의 보험료를 내는 것 중에는 건강보험과 상관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영보험사에 계약을 한 거에 보험료의 절반이나 3분의 2가량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인데, 국민건강보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민영보험에 쓰는 돈이 얼만큼입니다. 그게 과연 다 뭐 이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정도냐는 그건 전혀 잘못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어느 그다음 정도, 네. 그걸 넘어가서 봐야지 지금 논의가 좀 더 연결. 근데 거기 넘어가기 네네. 전에 이제 내가 많이 낸다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내 소득에 비해서 많이 낸다인데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분도 있죠. 정당하게 배분이 예. 안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30%라고 하는데 봉급생활자는 말 그대로 유리지갑이거든요. 네. 그렇죠. 확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딱 낸다 그러면은 봉급생활자는 비교를 하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차량을 갖고 있느냐 뭐 해가지고 그게 다 차이가. 아직은 급여생활자는 딱 급여로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역.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뭐 어떻게 빠져나갈 그런 여지가 꽤 있는 분들이 아직은 많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자영업적이 세 분이 월급 봉급 갑근세 내시는 분하고 저만 이제 예,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또 그 회사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반은 회사에서 반은 본인이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일한 소득이라고 정부에서 잡고 있으면 지역 가입자 또 2배를 내게 되니까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차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 많이 낸다 그럴 때 누구나 다 요 정도면 다 많이 낸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군 덜 낸다.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에 내는데 비해서 많이 낸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낸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해결돼야 이게 그럼 우리 조금 더 내고 보장을 더 받자.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쉽질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또 그 전에 그 보장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그 보험료를 인상해도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60% 가까이는 보장성이 낮더라도 보험료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답한 반면 40%가량이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도 된다라고 답했으니까 여기서 보장성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히포크라테스는 전 국민이 듣는 방송이니까 보장성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경증 질환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는데 암, 뭐 심각한 질환에 있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보험이 됩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일부 처치나 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보장성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보장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죠?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벼운 질병에 비해서 중증 질환 보장 수준이 낮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보장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장성이 낮더라도 보험료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60%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차피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이 그렇게 뭐 그룹 총수가 내는 돈이랑 내가 내는 돈이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만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아니면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일 수도 형평성에 대한 불만 제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 외에도 지금 민영보험료를 내고 있는 게 워낙 그 80%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에 따른 70, 국민들 그러니까 78.5%가 그러니까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고 이런 방송에서는 그 정도는 반올림해도 네.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오시니까 재밌네 이게. 이게 듣기 힘들게 몇 소수점짜리까지 네. 따지고 대략 80%가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거기다가도 평균 한 15만 원씩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올려가지고 보장성 높인다라는 거에 대한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장성에 대한 그런 국민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보장성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적정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얼마가 적당한지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소득의 6.7%를 보험료로 내고 보장 수준은 72%가 적절하다라고 답한 것도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럼 민간보험 얘기를 계속 근데 넘어가기 전에 네. 저는 요거 보면서 저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보건의료 시민 사회단체나 보면 무상의료나 그런 거 하면은 마치 지금 어떻게 경영을 잘하고 그러면은 추가 부담 없이 뭐뭐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디서 근데, 이렇게 모자란 거 서 넣으면 된다.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한 거는 돈을 더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보험료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 설득 작업을 해야지 그냥 무상의료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가능하다는 식의 그런 인상을 주면은 그것도 굉장한 오해를 계속 국민들의 의도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 공약만 딱 보면은 공짜래. 그쵸, 난 느낌이 돈안 딱 내고. 드는 거고 왠지 나에게 혜택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돈 드는 거거든요. 이 돈을 누구한테 걷겠어요? 국민들한테 걷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정권에서나 세금 문제라든지 이제 형평성 있게 뭔가 돈을 걷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져야 되는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가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거의 복지 정책 가지고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큰 다툼을 벌일 것 같은데 대선 공약 가서도 그렇겠죠. 근데 그나마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무상 의료에 숨겨진 함의를 국민들한테 다 잘 얘기하지 않는 지금 민주당 또 문제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새누리당도 예전에는 그 당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상 보육, 무상 급식 이후에 계속 정치적으로 밀리고 나서 새누리당마저도 사실상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 정책을 남발한다. 돈 생각이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이 복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어제도 모 선생님하고 분위기 좋네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어제도 모 선생님하고 암환자를 주로 보시는 선생님하고 트위터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편집을 하는 건가요? 안 하려고요, 이거. 계속 포퓰리즘을 비판을 했다고요. 새누리당이. 그러다가 뜬금없이 재작년에 암 본인 부담률을 10%도 5%로 낮췄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만한 제도였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 생각이 없어서라는데 그 선생님과 저의 공통 그러니까 그냥 생색내기 정책이었거든요. 실은 가장 포퓰리즘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약간 이쪽 복지 정책이 생색내기 좋은 정책들이 좀 많잖아요. 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발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에 이제 생활보호법도 그 5.16 혁명 직후에 만들어졌고요. 전국민 의료보험도 이제 정치적으로 그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이 됐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좀 약한 정부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그 실질적으로는 그런 제도를 더 많이 만듭니다. 남발을 하죠. 남발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내실 있게 가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정부 다음에 나온 정부들이 좀 내실을 갖추는 형태로 이제 땜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똥을 치우는? 그렇죠. 일종의. 우리나라 외국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장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헤어지는 보장성이 좀 부족해서 민간보험으로 가입한다라는 비율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저희가 여론조사에서도 10% 정도만 그 건강보험 서비스의 보장이 부족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한다고 답했고 84%가 질병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고 민간보험 가입 이유를 그렇게 꼽았어요. 그리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2.9%,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라는 건 2%. 이렇게 나왔네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고 있다라는 그건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랑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돈 붓고 있는데 지금 보장성이 낮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보험료를 높이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80% 이미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와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아니 오히려 민간보험을 안 들면 되는 구조로 바꾸자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미 가입해가지고 계속 월 납입을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적으로 무상의료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의료계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좀 민영보험에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최근에 이제 포괄수가제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그 실손형 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는 저는 실손형 보험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그 위험률이 낮아진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실손형 보험들은 매년 이제 갱신하면서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사고율이 줄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지출이 민간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커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면 민간보험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더하면은 뭐 어떻게 그거에 따라 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에 상병수당 제도가 없어요. 아파서 돈을 못 벌면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없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 또 잘난 척.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는 다 이제 이 사람이 아파서 돈을 못 벌면 그걸 보충해 주는 사회보험이나 아니면 민간보험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는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는 저도. 근데 아니 환자들 의료계가 오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파서 병원비를 이제 관심이 병원비잖아요. 근데 환자는 아프면 병원비가 관심이 아니거든요. 그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다 관심이 있는 건데 그 비용을 줄여주지 않고 그 의료비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포커스가 병원비에만 그렇죠. 맞춰져 있다. 네, 그래서 의료계에서 뭐 병원비를 뭐 이렇게 되면 올려야지 뭐 수가가 맞는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면 반감을 가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병원비 이외에 국민들이 부담을 가져주는 부분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병수당 제도, 그러니까 아팠을 때 당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그런 얘기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쪽 비용을 줄여주고선 그걸 의료비로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런 구조까지 바꾸기 위한 리더십이 존재하느냐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얘기까지 가면 좀 정부에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힘 있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구조 변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얼마 전에 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민간보험의 그 지금의 위치나 이런 거에 좀 인정하는 발언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솔직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민간보험. 아니 저는 최근에
아주 국민건강보험을 아까 민간보험 비판하는 분하고도 이제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하면서 공감대 형성했던 게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실손형 보험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구조적으로 문제도 많고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사망에 대한 보장이나 아니면 상병수당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가져가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는 민간보험이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역할을 뭐 재조정하는 거는 전 동의를 하는데 그게 의료비여서는 너무 부작용이 크고 의료비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아파서 생기는 다른 비용을 민간보험이 보완을 하겠다. 그건 뭐 좋은 생각이라고 지금 봅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건강보험 재정 하나도 지금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상병수당까지 정부에서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껴안고 가겠다라는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자체는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사 연구했던 친구 말로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확 돈이 늘어난 게 장기요양보험이죠. 그냥 갑자기 돈이 뚝 5,000원인가요? 한 사람당 내라. 근데 별 저항 없이 그냥 갔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국민적인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참고로 건강보험도 해결해야 되고 만약 이제 상병 그 일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수당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되면 이제 큰 정부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제 정치적 입장이 다른 건데.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꼭 그러니까 사회보험 형태로 갈 필요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꼭 그거를 왜 정부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제도를 만드는 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오히려 더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민간에서 저는 해결만 된다면 민간보험에서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다 돈을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굳이 정부가 그것까지 가져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게라고 얘기하는 제도를 거를 만들어서 국민들은 더 믿지 못할 거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각자가 알아서 여러 가지 민간 보험회사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보험이 있으면 알아서 들고 알아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뭔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은 효율적이 될 수는 있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국장님 입장은 그게 가능하겠냐. 오바마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가 정말 100년 동안 미국이 못했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거 말고도 그렇게 큰 거 말고도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큰 변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시각차가 큰 걸로 네. 그냥 정리. 국장님이 한 번 거르더니 이게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나게 예. 열성적으로. 예.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항목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씩 얘기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뭐 대선도 있고 복지위도 구성됐고 그래서 정책이 요동칠 수 있는 그 여지가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향후 정책 방향, 보건의료 정책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고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느끼고 싶은 거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약간씩 코멘트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민들은 돈 내기가 싫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싫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무상의료, 무상 시리즈의 뒷면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잠재적인 이 저항이 깔려 있다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딱 보기에는 그 정책이 먹혀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되게 큰 거잖아요. 공짜니까. 일단은 모든 선거문무 정책을 할 때는 딱 보이게 무상의료에 지금 뭐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얘기하는 건 국민들의 부담을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새는 데가 많으니까 새는 데를 찾아서 그 재정을 보충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일단 듣기에는 혹하잖아요. 물론 그 약장수죠 그러면. 근데 약 팔 때 그렇게 팔잖아요. 근데 약은 공짜고 나머지 돈 내라고 이제. 지금 뭐 새누리당은 누가 후보가 될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는데. 동거실내서랑 아는데 그분의 그 사회복지 자문을 하던 교수님이 사실 그분의 주장도 무상의료 이런 무상 서비스에 가까운 스타일을 주장을 하세요. 뭐
우연히 이제 그분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은 매우 보수적인 단체에서 속해 있으시거든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 이제 가게가 이렇게 유신이랑 이렇게 관련이 좀 있는 집이셔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저대로 되더라도 거의 뭐,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무상급제를 나오기 전이었는데, 민주당보다 더 세게 사회복지 정책을 펴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바로바로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돈 내는 시기랑 받는 시기랑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돈을 내고 바로바로 혜택을 받는 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또 노인구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뒀을 때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보건, 의료 분야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데까지는 뭐 전혀 이견이 없고요. 하지만 그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무상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표를 살려고 하는,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그거는 옳지 않다. 국민들이 내가 기꺼이 돈을 더 내고 더 나은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위해 가지고 가겠다라는 합의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상 그냥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반감이 있고, 근데 그 모든 정당이 사실 뭐 비슷한 스탠스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런 법안들을 내고 있다라는 게 우려스럽다라는 정도고, 이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은 어쨌든 돈을 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자구책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그렇죠. 민간보험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좀 높고 중증 질환이 약하다라는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의료계 내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또 민간보험 관련해서는 그만큼 또 민간보험 자구책을 많이 이제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부 이제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하는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보장성을 높이자라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더 잘 포장이 되면 국민들한테 먹힐 수도 있겠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논쟁을 해봤자 의미는 없지만, 반대로 그 돈을 내가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더 내면은 이제 그 민영보험 없앨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못 믿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그냥 차라리 내가 믿을 수 있는 보험사에다가 차라리 내가 돈을 내고 말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부의 신뢰도를 조사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주 굉장히 낮을 거예요, 지금. 이번 주 신화저널에서 이제 민간보험사들이 보험 지급 거부 사례랑 이렇게 지금 거부율에 대한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민간보험이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여론조사에서도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하고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좋겠다. 그런 의견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 보장 수준을 몇 %까지 앞으로 하겠다. 하고 뭐 중증 질환에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비중을 둬서 하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더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렇죠. 그냥 이거는 올릴 방법은 분명히 없거든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돈을 올리는 것밖에 없고. 어디서 뭐 원유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는,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라가 건강보험에다가 돈을 왜 안 내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나 세금이나 똑같은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르죠. 아니 결과적으로는 같은 주머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 다르죠. 재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4대강에 쏟아는 돈을 건강보험 재정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고 지원금이 지금 현재 20%인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딱 요것만 잘라서 봐서 이제 바람은 그거죠. 국고에 들어간 다른 부분을 줄여서
건강보험에다가 더 지원을 하자라는 거라면은 뭐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세처럼 건강보험을 위해서 세금이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굳이 일반 조세로 갈 필요가 있느냐. 건강보험이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주머니에서 이거는 건강보험료 이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오히려 보장성을 강화를 방해하는 시민단체도 꽤 많아요. 과거에 건정심에 들어간 시민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인상시키지 말아라 그랬었거든요. 어느 시민사회단체예요? 건정심에 들어간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싸웠다니까요. 선배님, 형네는 왜 그래요 도대체? 이런 주장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정부에서 일반 조세에서 지원을 하나, 뭐 건강보험료 올려서 하느냐. 근데 보면은 결국은 세금의 역진성과 건강보험료의 역진성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세느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별 차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러면 건강보험료 더 내고 받는 것도 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선언적으로 내가 우리 정부에서 70% 해줄게 몇 % 올리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장성을 이 부분은 이렇게 계획을 딱 밝히고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고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고 이런 부분을 보장하려면 그렇죠. 보험료를 이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어느 정도 동의해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좀 그죠. 보여줘야죠. 그렇죠. 단기적인 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깔때기라 그럴까봐. 이왕 되신 거 계속 되세요. 이제 지난 후에 칼럼 내용 제가 쓴 칼럼 내용 그거지만 너무 잘 썼어요. 다시 봐도 급여가 되면은 행위가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강수가 깎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보기에 이 정도 행위가 늘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행위가 깎아진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환자를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값이 내려갔을 때 행위량이 확 늘어나는 거를 의사가 늘리는 것도 있지만 환자가 늘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 환자들이 병원 가는 거를 그냥 자유방임적으로 놔주는 게 과연 옳은 정당한 일이냐. 그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정치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했고 또 네. 환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 의사 개개인하고 의사 집단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어요. 가만히 쭉 보면은 의사를 선택할 때 진료 능력하고 인격적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의사가 권위적이다. 그리고 능력은 만족하지만 태도는 불만족이다. 그러는 걸 보면 이게 좀 노력하면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이 대인관계, 환자 의사 관계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의사 집단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부장님 얘기하셨지만은 의사들이 집단 이기적이다. 그런 거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의사협회가 정치적인 힘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그런 거보다는 딴 거를 해야 된다. 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발언을 하고 함으로써 그 환자들을 또 이해를 구하고 그런 거를 잘 해야지 힘을 키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의사 개인이 이미지를 바꾸는데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병원에서 하는 병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본인이 직접 환자 진료를 하는 걸 녹화를 해서 나중에 그 의사 본인한테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환자한테 대하고 있었냐고 놀라는 의사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이거는 확실히 나아질 것 같아요. 빠른 시기에. 사소한 부분이부터 해결해야 되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마 보도가 됐던 건데 산부인과에서 그 공개된 카운터에서
뭐 이제 여성 환자들한테 성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한다. 그래서 불쾌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보면서 뭐 이제 그 기사의 논조는 뭐 윤리성 뭐 이런 걸로 갔지만 제가 봐서는 저 사람이 돈 벌 생각이 없구나. 저 원장님이 지금 산부인과가 요즘 어렵다 그러는데 저런 마인드로 과연 환자를 유인하고 돈을 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의사분은 모를 거예요. 수많은 환자 중에 그렇죠. 그냥 한 명이었던 거지 개개인.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처음 가서 한 건데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걸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히포브라스에서 출연했던 두진경 선생님이 계신 그 비뇨기과는 비뇨기과 대기실이라는 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 기다리기가 되게 뻘쭘한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중년이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거기는 남자 대기실하고 여자 대기실 입구를 구분해놓고 층을 구분해놨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2층으로 들어가고 여자들은 3층으로 들어가게 의사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잘 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의료의 그런 그 정통적인 의미의 의료의 질뿐 아니라 사소하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뭐 환자들도 만족하고 병원 수익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리고 저 또 하나 이제 그 의사 또 의료기관에서의 친절이 다른데 친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사나 병원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삼성의료원하고 서울아산병원 생기고 그러면서 병원 현관에 도우미 세워놓고 그런 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병원에서의 친절은 그런 종류의 친절이 아니거든요. 제가 환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종류의 친절은 아닌 것 같아요. 옷가게나 무슨 음식점에서 그런 친절이 아니라 조금 의미가 다른 친절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료진과의 그 질병을 이해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느냐. 맞아. 그 의미의 친절이 클 거예요. 그런 부분이 크겠죠. 저는 이 의사 이미지 조사 같은 결과를 뭐 언론에서 볼 때마다 많은 의사분들이 이런 좀 속상함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요. 뭐 왜 의사나 의사 집단은 권위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뭐 집단 이기적이다라는 이미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지 않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서 인정받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앞서서는 미국 AMA가 자정 노력을 함과 동시에 사회 여러 이슈에 발을 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MBC에서 흡연과 술 광고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성명서를 냈던 거 이외에도 최근에는 닥터하우스 같은 드라마 같은 곳에서 정말 자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AMA가 그 닥터하우스 내부에 자살과 관련된 뭐 이런 거에는 뭘 조심해야 된다 엔딩 크레딧에다가 넣는다든지 또는 거기 나오는 닥터하우스로 나오는 그렇죠. 배우를 공익광고에 AMA 공익광고에 출연시켜가지고 예를 들면은 터스키키 네. 그 매독 터스키지 터스키지인가요? 키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임상시험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공익 광고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다든지 뭐 굉장히 발빠르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선 실제로 우리가 이거에 실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사실 얼마 없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MA는 미국 의사협회. 그렇죠. 네. 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임기에서 한번 공익 광고 냈다가 욕을 먹었죠. 네, 제약회사랑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금연 광고를 냈다가 실은 제약회사랑 관련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진정한 의미의 공익적인 그렇죠. 행동을 해야지 이 집단 이기적이라는 이미지를 좀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그 의사협회나 이런 쪽은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네. 뭐 역사를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개선해 나가자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건강과 그 직결되어 있는 이 의료 제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 국민들의 진정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건강보험 제도나 아니면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어도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역시 희구라답게 논의가 좀 깊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여론조사 결과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현실감도 있고 현장성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